나만 그런 건 아닐 텐데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는 내내 나는 뭔지 모를 역겨움으로 괴로웠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속의 것을 다 토해내고 싶었지. 그러던 중 예전에 잠깐 공부한 아브젝트, 그리고 아브젝시옹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어. 또한 이걸 캐치한 사람이 아직 없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거야. 미리 말해두지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 일단은 정신분석학자, 그 중에서도 줄리아 크리스테바를 통해서는 아브젝시옹과 아브젝트에 대해 알아볼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정신분석학자, 라캉을 통해서는 대상 A와 환상에 대해 알아볼 거고, 영화 속 한 장면을 잠시 살펴줬으면 해. 이렇게만 보면 그냥 단란한 가족, 화목한 가정인 것 같지. 하지만 여기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면하고 있는 이 저택은 정신분석학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르지. 지금부터 차차 알아보겠지만 실제게 그것이 상징계를 침범하고 있어. 빨간 부분이 파란 부분을 침범하고 있는 거지. 화면 속의 이 그림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모차르트와 라캉 정신분석학을 다룰 때 한 차례 인용한 적 있으니까 말야. 했던 얘기 또 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정신분석학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는 이 그림이 최고인 것 같아. 이 그림, 조르조네의 템페스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층위별로 잘 보여주고 있지. 그중 하나는 실제계야. 실제계는 한마디로 말해 언어로는 재현 불가능한 혼돈의 영역이야. 예전에 늑대무리와 생활하던 소년이 있었는데 나중에 문명세계로 돌아왔지만 적응에 실패했지. 그 소년이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싶어. 문명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충동으로 가득한 상태 말이야.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상태 말이지. 그만큼 언어는 주체 형성에 있어 떼래야 뗄 수 없는 요소야. 지금 그림을 보면 저 멀리 뒤에서는 번개가 치고 있지? 근데 그림 속 인물들은 그 번개에 대해 추측컨대 지각조차 못하고 있어. 왜냐면 그것은 저 너머의 일이니까. 이처럼 지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분명 느끼고는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실제계야. 다음으로는 상상계. 상상계는 여전히 언어 이전의 상태인데 쉽게 말하면 영유아 단계야. 화면 속 초록색 영역이 바로 상상계인데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있는 걸 볼 수 있지. 거기서 아이는 엄마를 거울 삼아 자신의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거야. 그렇기에 상상계는 다른 말로 거울 단계라 불리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상징계. 상징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세계야. 법과 질서가 바탕인 체계, 그리고 언어와 이성의 영역이지. 자, 이제 이 도식을 라캉의 해석과 크리스테바의 해석으로 살펴볼게. 라캉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어. 주체의 정립은 거울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야. 다시 말해 생후 6개월부터 18개월 사이에 시작된다고 본 거지. 이때 아이는 어머니의 반응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어머니가 마치 거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아이는 머지않아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 그리고 그렇게 상징계로 진입하는 거야. 문명세계의 주체가 되는 거지. 그런데 크리스테바의 해석은 조금 달라. 주체의 정립은 거울 단계 그 이전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라캉이 말하는 상상계, 그러니까 거울 단계 이전부터 아이는 자신과 타자를 분리한다는 거지. 이 시기를 1차적 억압의 과정이라 부르는데 그 억압 대상은 똥이나 오물 같은 것들이야. 똥과 오물은 한때 자신의 일부였지만 그것은 장차 자신의 존재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지. 그리고 또 엄마 역시도 아이에겐 위협이 될 수 있어. 왜냐면 주체로 거듭나려면 상징계로 진입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엄마는 상상계적 존재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가 어머니 품에만 있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상징계로 진입한 아이는 주체로 거듭난 뒤에도 뭔가를 계속 억압하고 배제하고 분리하지. 영화 속 나치 장교 루돌프 헤스가 딱 이런 상황이야. 그는 자신의 주체성, 즉 나치 장교로서의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과 다른 존재, 즉 유대인들을 억압하지. 그리고 이것을 2차적 억압의 과정이라 부르는 거고. 방금 보았던 도식은 다음과 같이 3차원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실제계, 상상계, 그리고 상징계. 하지만 이 세 영역은 영상에서 보다시피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마그마처럼 표현되어 있는 저 실제계는 지층을 뚫고 나오듯 상징계를 침범하기도 하지. 이제 작중 주인공이 어째서 구토를 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물론 이번에도 크리스테바의 해석을 따라가 볼게. 빨간색 실제계 부분을 봐줬으면 해. 거기서 공처럼 보이는 건 존재인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존재는 자연스레 상상계로 진입하는데 크리스테바의 견해에 따르면 그렇게 진입 직전 1차적 억압이 시작된다는 거야. 정확한 워딩대로라면 생후 초기부터 시작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단계, 그 시점을 크리스테바는 코라 단계라 부르고 있어. 이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젝트야. 앞서 말한 똥이나 오물 같은 억압의 대상이 바로 아브젝트지. 이처럼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억압하고 배척하면서 존재는 서서히 주체로 변모해가는 거야. 지금 화면 속 우측에 저 존재처럼 말이지. 아이는 주체로 거듭나고 알다시피 2차적 억압이 이어지는 거야. 주체, 그러니까 어른이 된 뒤에도 나에게 위험이 될 만한 요소들을 계속 억압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아브젝트를 억압하고 배제하고 분리하는 그 과정을 아브젝시용이라고 하는 거야. 정리하자면 배제해야 할 대상은 아브젝트고 그렇게 배제하는 행위 과정은 아브젝시용인 거야. 이제 영화 속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 작중 주인공, 그러니까 나치 장교 루돌프 헤스의 유년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추측해 볼 수는 있지. 앞서 살펴본 이러한 도식을 통해서 말야. 눈치챘겠지만 빨간색 부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이고 파란색 부분은 루돌프 헤스의 저택이야.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빨간색인 이유는 거기가 바로 실제계이기 때문이지. 나치가 애써 감추고는 있지만 우리 주위에 분명 존재하는 그 장소, 그 사건들 말이지. 물론 실제계 자체는 앞서 말했다시피 재현 불가능한 영역이야. 이 영화의 감독 또한 그것을 알고 있는지 수용소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거든. 하지만 오늘은 모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가피하게도 실제계 그것을 재현 가능한 것처럼 묘사했어. 그러니 이 점을 꼭 유의해줬으면 해. 자, 그러면 다시 존재의 궤적에 주목해줘. 이 영화가 그의 유년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많은 것들을 배척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립해왔을 거야. 이러한 과정, 이러한 행위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반복되지. 체제를 수호하는 그는 그 체제의 부적절한 존재들이라면 앞장서서 제거하는 거야. 나치라는 상징적 질서, 즉
상징계를 수호하는 거지. 보다시피 그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지. 이 영화에는 루돌프의 아내 헤스 부인과 장모가 나와. 헤스 부인은 오랜만에 찾아온 자기 어머니에게 저택과 정원을 자랑하지. 그런데 그들은 저기 저 너머 수용소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안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지.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환상이라고 하지.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계가 침범하거나 침범할 것 같은 자리에 꽃과 같은 환상물을 놓는 거야. 그런데 장모는, 아니, 오직 장모만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하늘을 뒤덮은 연기, 그리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어떤 비명들. 한마디로 장모는 실제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야.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징계의 주체는 실제계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어. 하지만 실제계는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상징계를 침범하고 그것은 대상 A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지.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대상 A야. 그것은 상징계와 실제계 사이에서 작동하며 실제계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하지. 영화 속 간간이 들리는 비명소리, 그리고 수용소 굴뚝에서 나는 연기, 이런 것들이 바로 대상 A야. 나치가 애써 감추고자 하는 그 장소, 그리고 그 사건들을 상기시키는 거지. 그리고 빨간 꽃이 빨간 불빛으로 전환하는 이 장면도 아주 의미심장해. 빨간 꽃은 실제를 가리는 환상이고 빨간 불빛은 실제라는 점에서 이것은 그 미묘한 지점, 그러니까 대상 A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밤늦도록 소각 작업이 한창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렇게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엿본 장모는 이튿날 말도 없이 저택을 떠나지. 지금까지 이 도식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빨간색, 그러니까 실제계로 표현해왔잖아.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이곳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상징계일 수 있다는 거야.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그곳은 분명 나치의 공간, 나치의 세계이기 때문이지. 그들에게 그곳은 나치라는 상징적 질서, 상징계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 나와. 폴란드 반란 세력으로 추측되는 이 소녀는 밤마다 강제 노역소에 숨어들어 사과 같은 음식을 숨겨두지. 이는 말하자면 상징계 질서의 틈을 내는 거야. 쉽게 말해 나치 질서의 균열을 내고 대상 A를 심어두는 거지. 지금 화면 속 소녀 주위에 빨갛게 표시된 대상 A 몇 개가 보일 거야. 그런데 이때 드러나는 실제의 면모는 소녀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죽음일 수 있어. 허기를 해소해준다는 점에서 사과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폭력과 학살의 공간, 그 현실을 일깨우기도 하지. 잠시 뒤 주인공의 아들 방으로는 이런 소리가 들려와. 유대인 수용자들이 사과 하나를 두고 다투는 소리지. 이처럼 사과는 실제의 면모, 그 중에서도 죽음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 그리고 주인공의 아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듣고 조용히 반응하지.
이제 한 가지 질문만이 남아있는 것 같아.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말야. 어째서 주인공은 구토를 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질문 말이지. 루돌프는 자신의 주체성을 위협하는 것들, 즉 아브젝트를 지속적으로 배척해왔어. 하지만 그것들을 완전히 떨쳐내는 것은 영상에 잘 나타나 있듯이 불가능하지. 물을 통해 또는 공기를 통해 그것들은 계속 루돌프의 주체성을 뒤흔드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들은 수용소의 유대인들을 사적으로 부리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의 저택은 수용소의 참상에 아주 은근히 노출되지. 그리고 그만큼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 A를 통한 실제계의 침입도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루돌프는 자기가 그렇게 혐오하는 아브젝트,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자기 공간에 들이기도 해. 직접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성착취를 하기도 하지. 이것은 아브젝시옹의 양면성이야. 혐오하면서도 그것들에 매료되는 이유는 그것들은 한때 나였고 나의 일부였기 때문이지. 극히 드문 예지만 오물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것들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야. 누군가 그것을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탐하고 싶어지지. 어쨌든 루돌프는 위협이 될 수도 있기에 유대인들을 혐오했지만 그들을 매일 마주해야만 했어. 그 결과 억눌러왔던 아브젝시옹, 그러니까 배제하고 억압하려는 그 속성이 폭발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구토라는 신체적 반응으로 터져나온 거야. 그들을 자기 삶에서 몰아내야 하는데 몰아내도 자꾸만 자기에게 옮아왔기 때문이지. 의식적으로 그게 되지 않자 무의식이 그리고 그의 신체가 경기 일으키듯 구토를 한 거고. 뭔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체성 그리고 나치라는 상징적 질서를 지켜야만 했던 거지. 끝으로 나를 포함해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구역질이 났다면 주체성이 너무 강하다는 방증일 수 있어.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고 싶어.